네, 오늘은 가솔린 엔진의 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아반떼 엔진이고요. 먼저 엔진의 구체적인 부분만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쪽 부분은 먼저 실린더 헤드랍니다. 보이시죠? 실린더 헤드. 그리고 실린더 헤드에 있는 축의 명칭을 캠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캠축은 로우캄 카바를 열면 내부에 보이는데 흡기와 배기 밸브를 담당하는, 그렇죠, 흡기 밸브를 열어주거나 배기 밸브를 열어주는 그 축이 바로 캠축이고요. 그리고 실린더 헤드의 밑부분, 여 부분까지가 실린더 블록입니다. 이 실린더 블록에서는 뭐 피스톤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요 부품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린더 블록에서 또 바닥 부분까지를 우리 크랭크 케이스라는데 거의 오일팬 부분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팬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오일이 들어가 있죠, 오일. 그렇죠. 그래서 오일이 들어가 있는 오일팬 부분. 그래서 엔진은 크게 헤드, 블록, 그리고 크랭크 케이스, 즉 오일팬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가장 먼저 분해에 앞서서 이 앞에 흡기 다기관의 앞쪽에 붙어 있는 스로틀 바디, 제가 먼저 12mm 볼트와 너트를 다 풀어놨고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로틀 바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로틀 바디에서는 스로틀 밸브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내부에 밸브가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밸브를 스로틀 밸브랍니다. 해주는 역할은 사람이 악셀 페달을 밟죠.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으면 그 악셀 페달에 밟는 양에 따라서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놓았을 때,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고요. 이거는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죠. 거의 급가속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스로틀 밸브이다. 그래서 스로틀 밸브는 지금 얘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케이블로 연결돼서 기계식이죠. 근데 요즘은 이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이 들어갑니다. 전자식을 바로 ETS라 하죠. ETS. 그래서 일렉트로닉 스로틀 바디 컨트롤 시스템이라는데 전자식으로 들어가면서 좋아진 게 뭐냐? 오토 크루즈 컨트롤. 그래서 자동차가 악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거, 그런 게 다 모토로 전자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딜까요? 기계식이니까. 다음 여기 있는 부품이 바로 흡기 다기관이죠. 흡기 다기관. 흡기 다기관에는 12mm 볼트와 너트가 상당히 많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분해를 또 진행해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흡기 다기관을 제가 풀었고요. 지금 흡기 다기관 내부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트가 있죠. 이쪽이 바로 연료가 분사돼서 연료와 공기가 혼합된 혼합가스가, 즉 흡기 밸브 전단부에 멈춰 있다가 흡기 밸브가 열림과 동시에 엔진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흡기 다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기 다기관에는 윗부분을 바로 서지 탱크 부분이라 합니다. 이 서지 탱크 부분에서 여기 있는 센서,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 센서가 바로 맵 센서입니다. 맵 센서. 우리 맵 센서 공부하셨죠? 디제트로닉 방식에 사용되고 흡기 다기관의 부합을 이용했다. 그렇죠. 간접 계측 방식이다. 그래서 맵 센서고, 맵 센서에서 위쪽으로 볼록 하나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게 바로 ATS, 흡입 공기 온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맵 센서는 해주는 역할은 엔진으로 유입되는 흡입 공기량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맵 센서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ISC입니다. ISC,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이렇게 말하는데 얘가 우리말로 또 변경을 해보면 공전 속도 조절 장치예요. 자동차는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스로틀 바디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공기가 안 들어오죠. 이게 닫혀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가. 공기가 안 들어오는데 에어컨을 틀거나 전기적 부하, 라이트를 틀거나 전기를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불안정하게 RPM이 떨겠죠. 그때 ISC란 장치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기를 바이패스 시켜서 공기를 적정량을 엔진에 유입시켜주는 그 장치가 바로 ISC입니다. 기능사 실기시험에서도 이거 저항 측정하는 거 있습니다. 에? 전기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밑에 이 파이프 하나, 은색으로 파이프 하나 보이시죠? 은색으로 이 파이프 하나가 바로 딜리버리 파이프랍니다. 딜리버리 파이프에는 이렇게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호스가 기름통에서부터 들어오는, 연료 탱크에서 들어오는 연료 라인이고요. 이 딜리버리 파이프, 또는 다른 말로는 연료 분배 파이프라는데, 분배 파이프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인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솔린 분사장치, 연료 분사장치인 인젝터입니다. 커넥터를 제가 억지로 안 뺐고요. 그러면 인젝터의 끝 선단부는 보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시죠? 그래서 얘들을 바로 MPI라 하죠. MPI는 멀티 포인트 인젝션이에요. 각 실린더에 흡기 포트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개의 인젝터를 설치한 거죠. MPI 이후에 나온 기술을 바로 이제 그 GDI라고,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GDI라고, 얘들은 GDI 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얘들은 흡기 밸브 전단부에다가 연료를 분사를 하기 때문에 흡기 밸브에 카본이 좀 덜 쌓입니다.
근데 GDI 같은 경우는 엔진 안에다가 바로 싸기 때문에 흡기 밸브에 카본이 정말 많이 쌓여요. 여기서 카본은 연소 화합물입니다. 연소가 되고 미연소 가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기름때 같죠? 기름때 보이세요?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다 카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한 카본 이런 거 다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흡기 다기관을 풀어내니까 이쪽이 바로 흡기 포트가 되겠고 그 안쪽이 흡기 밸브죠. 이제 흡기 밸브. 그래서 흡기 다기관 풀었고 흡기 포트이다. 이제는 배기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부품이 바로 배기 다기관이고요. 상당히 무거운 주철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주철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기가스는 상당히 고온으로 올라가죠. 대략적으로 연소실 내부에서는 1500에서 2000도씨 이상의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배기 다기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4개의 배기 포트에서 하나로 만들어줘서 바로 이제 머플러로 보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배기 다기관입니다. 그래서 배기 다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이 밑에 촉매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 배기 다기관과 촉매가 일체로 만들어지는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는 요즘 배기 다기관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있고 또는 이제 배기 다기관에 직접 산소 센서까지 요즘은 꽂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엔진이라 이런 게 없는 순수 그냥 주철로 관만 만들어진 배기 다기관 이제 풀었습니다. 네, 배기 다기관에는 이렇게 가스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켓이 손상이 되면은 배기가스가 새기 때문에 소리가 시끄러져요. 소리가. 그래서 이 가스켓 유무, 정상 유무 판단하시고 교환을 꼭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린더 헤드 쪽, 이 위쪽이죠. 보세요, 이제 구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실린더 헤드죠. 근데 실린더 헤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뚜껑이 하나 있죠. 이걸 바로 로크암 카바랍니다. 로크암 카바. 그래서 로크암 카바는 10mm로 다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크암 카바에 붙어있는 10mm 볼트를 제가 다 풀었고요. 로크암 카바를 풀기 앞서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오일 주입구 케이블하죠. 그렇죠. 우리 엔진을 갈 때 엔진을 넣는 부분이에요. 이걸 먼저 한번 딱 끌어보면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검은색으로 슬러지가 많이 껴있죠. 간단하게 엔진때가 이렇게 찼다는 거예요. 우리 엔진 안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또는 내 엔진 안에가 얼마만큼의 슬러지, 카본이 끼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엔진 굳이 끌릴 필요 없어요. 이 뚜껑만 끌어보면 내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슬러지와 그리고 카본때가 껴있다는 것은 이 자체의 케이스를 열어도 그 안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데 보셔도 상당히 많은 양의 카본이 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뚜껑만 열고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로크암 카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캠축이에요. 캠축. 보이시죠? 캠축이 지금 이쪽 캠축이 배기 캠축이고요. 이쪽 캠축을 흡기 캠축이랍니다. 이런 캠축을 우리는 DOHC라 하죠. 더블 오버헤드 캠 샤프트예요. 근데 이쪽을 만약에 가려놓고 이 앞에 쪽만 한번 봐봅시다. 앞에 쪽만 보면은 지금 밑에는 크랭크 축 풀리, 위쪽은 캠축 풀리인데 풀리가 하나잖아요. 보이세요? 풀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앞에만 봤을 때는 SOHC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아반떼 엔진이 이렇게 있어요. 풀리, 즉 타이밍 벨트가 돌려주는 풀리는 하나인데 바로 캠축 뒤쪽에 있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캠축 뒤쪽에 있는 타이밍 체인이 잡아서 DOHC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SOHC인데 분해를 해보면은 DOHC다. 그래서 배기 쪽, 흡기 쪽 이렇게 캠축이 두 개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캠축을 풀기 앞서서 제가 방금 전에 왜 흡기와 배기를 먼저 풀었다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고 갈 거예요. 한번 볼게요. 상당히 많은 풀리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의 풀리가 있는데 위에부터 오른쪽 순으로 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위쪽, 방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타이밍 벨트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캠축 풀리죠. 그리고 두 번째, 이쪽인데 파워 스티어링 오일 펌프 풀리입니다. 파워 핸들. 이전에 우리 버스들 또는 티코 그리고 다마스, 얘들이 노파워였죠. 핸들이 정말 무거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핸들이 가벼워졌죠. 그게 바로 파워 핸들로서 유압을 발생시켜서 보내주고 그 유압이 조향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핸들이 가벼워진 겁니다. 물론 요즘에서는 EPS라 해서 전자제어 모터가 핸들을 돌려버리는, 현대에서는 이걸 MDPS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터가 핸들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파워 펌프나 또는 이거를 구동시켜주는 유압 장치들 밑에 오목이었죠. 그렇죠. 그런 게 다 빠졌는데 예전까지는 이 유압 장치의 핸들이 정말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유압 장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파워 핸들이다. 그리고 이 밑으로 오니까 이 자체를 물펌프랍니다. 물펌프. 그리고 여기는 발전기죠. 전기를 발생시켜주는 발전기, 교류 발전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벨트를 돌려주는 원동력, 즉 크랭크 축 풀립니다. 엔진이 움직인다. 엔진이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실린더 블록 내에 있는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죠. 피스톤이 움직이면은 밑에 커넥팅 로드, 그 밑에 축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의 말단부에 연결된 플라이 휠, 앞쪽으로가 바로 크랭크 축 풀리예요. 그래서 뒤쪽으로는 플라이 휠이 변속기, 미션으로 동력을 전달해 준다면 앞쪽으로는 이 크랭크 축 풀리로 인해서 각종 보기류를 합니다. 보기류. 그래서 뭐 물펌프가 됐건 발전기가 됐건 파워펌프가 됐건 에어컨 컴프레셔가 됐건 얘들을 구동시켜주는 풀리, 얘가 원동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하나, 아이들 둘.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텐셔너죠. 타임벨트의 장력을 조절해주는 텐셔너.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 우리 여름철에 에어컨 쓰죠? 그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이 팬벨트에 의해서 구동이 된다.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팬벨트에서 크랭크 축, 즉 엔진의 동력을 많이 인출하기 때문에 연비가, 즉 기름이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어컨 컴프레셔죠. 요즘에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팬벨트로 인해서 구동되는 게 아니라 전자식, 모터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차가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렇죠.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물펌프, 오일펌프 할 거 없이 전자가 많이 구동을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EV 모드라 해서 엔진에 구동을 걸지 않고도 어떻게 자동차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종 보기류를 전자 제어로 많이 구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엔진은 아반떼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풀 벨트가 상당히 많죠. 보세요. 겉벨트라 하는 V벨트, 외벨트는 하나, 둘, 세 개고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타임 벨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겉벨트부터 제가 분해를 시작할 건데, 겉벨트도 순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푸는 거예요. 즉 물펌프, 발전기, 크랭크 축에 연결된 게 하나죠. 이걸 먼저 풀고요. 다음에는 에어컨 컴프레셔와 크랭크 축 연결된 거 푸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펌프와 파워 스티링 펌프가 연결된 벨트, 마지막 세 번째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발전기부터 제가 먼저 풀어볼게요. 발전기에는 고정 너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12mm 고정 너트를 풀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장력 조절해주는, 그렇죠, 어저스트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를 풀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은 발전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보이시죠? 발전기 이동하는 거. 발전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벨트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1차 벨트 풀렸습니다. 다음으로 2차 벨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이들 자체로 분해가 가능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뒤쪽에 텐셔너 장력 조절해주는 게 있고, 이 장력 조절해주는 또 스크류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어때요? 지금 벨트가 헐거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헐거워졌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빼면은 2차 벨트, 에어컨을 연결해주는 2차 벨트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벨트를 했죠. 3차 벨트는 물펌프와 그리고 위쪽에 파워 핸들 펌프를 잡고 있는데, 얘들은 장력을 풀 때는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위쪽에 볼트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볼트를 풀 수 있게끔 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일치를 시켜놓고 여기를 먼저 1차적으로 풀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도 2차적으로 볼트를 풀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풀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것이 장력을 풀어주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일격된 만큼 이 벨트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보기류 벨트가 다 풀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파워스트링 펌프, 그리고 발전기,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붙어있는 부착물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12mm 볼트와 뒷부분에 12mm 볼트를 다 풀었고요. 이렇게 빼면은 이 자체가 바로 보이세요? 네, 파워스트링 펌프입니다. 이게 팬벨트에 의해서 구동이 되면은 이쪽 뒷부분에도 풀어보면은 베인 펌프가 들어있습니다. 베인 펌프. 베인 펌프는 생긴 게 동그란 로터에 홈이 나 있어서 베인이란 날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펌프에 유압작용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베인 펌프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얘들 분해하고 에어백이 작업 잘못해서 이거 새거로 바로 고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들은 교환 작업 시에는, 또는 오일 교환 작업 시에는 얘들의 공기 빼기를 꼭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죠. 네, 파워트레인 펌프 풀었고요. 다음으로 있는 게 밑에 발전기 바로 시작할게요. 발전기에도 이 위쪽 볼트 하나 풀어주고요. 보세요. 위쪽에 장력 조절해주는 볼트 바로 풀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쪽에도 12mm 볼트 하나 풀어주면은 네,
이 자체에 관통 볼트가 이렇게 쭉 빠집니다. 잘 보세요. 쭉 빠졌어요. 관통 볼트가. 그리고 발전기를 이렇게 드러내면 됩니다. 됐죠? 발전기 구조를 한번 보자면 이쪽을 발전기 풀리, 그리고 지금 안에서 돌고 있는 부품의 명칭을 로터, 가운데 보이는 이 철심, 즉 코일의 이름을 스테이터 코일, 그리고 이 뒷부분은 발전기 실리콘 다이오드나 각종 조정기, 이쪽이 발전기 B단자, F단자 있는데, 발전기는 요즘 다들 교류 발전기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발전기는 다 교류 발전기예요. 근데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는 뭐죠? 직류죠. 그러니까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실리콘 다이오드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에어컨 컴프레셔의 볼트를 다 풀었고요. 지금 이게 바로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지금은 풀리가 자연스럽게 돌고 있죠. 그런데 이쪽에 커넥터에 1핀 커넥터가 있는데 이쪽으로 전기가 공급되면 이 자체가 마그넷 클러치입니다. 지금은 풀리가 도는 게 아니라 헛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 컴프레셔는 이 가운데 이게 돌아야지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마그넷 클러치가 붙으면 이 자체만 도는 게 아니라 얘와 얘가 통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 킬 때마다 딱 소리가 엔진에서 나는 게 있죠. 그게 뭐라면 마그넷 클러치 붙는 소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다가 12V 전기 공급하면은 이 자체가 딸깍 하면서 붙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얘만, 풀리만 헛도는 게 아니라 가운데 축까지 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압축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물펌프 풀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mm 볼트 4개 잠겨져 있고요. 물펌프를 풀면 풀리가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풀리 2개. 이 자체가 물펌프죠, 이제. 근데 물펌프는 지금 풀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타이밍 벨트가 걸려 있어서 못 풀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밑부분에 있는 크랭크 쭉 풀리입니다. 잘 보세요. 크랭크 쭉 풀리를 푸니까 1차 풀리와 2차 풀리가 걸리게끔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홈도 놔져 있고, 그리고 얘에서는 얘도 있습니다. 여기서가 바로 진동 댐퍼랍니다. 풀리 자체에서도 크랭크 쪽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각종 보기류로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고무를 이렇게 충진을 해놓고 고무랑 그리고 풀리 사이에 어떻게 진동 같은 걸 흡수하게끔 진동 댐퍼를 이 안에 다 넣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요즘 차량에서 이 진동 댐퍼가 좀 더 보강이 됐는데 이쪽 고무의 재질이 좀 약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스포티지나 이런 거 진동 댐퍼 이쪽 고무가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동 댐퍼가 들어간 얘들을 바로 크랭크 쭉 풀리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다음으로 보이는 이 벨트 하나 보이시죠? 이 벨트를 타이밍 벨트랍니다. 그래서 타이밍 벨트는 밑에 쪽으로는 크랭크 축, 그리고 위쪽으로는 캠 축. 크랭크 축의 움직임에 대해서 위에 캠축, 즉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열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이밍 벨트에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텐셔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벨트를 짱짱하게 이렇게 밀어주는, 장력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바로 텐셔너죠. 그래서 텐셔너에는 12mm 볼트가 2개가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2개의 볼트를 풀었고요. 이렇게 빼면은 이게 장력 스프링이고요. 이쪽으로는 고정 볼트입니다. 그래서 2개를 빼니까 이렇게 텐셔너가 나왔죠. 그래서 텐셔너 내부에는 이렇게 베어링이 있어서 회전을 하는데 지금 베어링 소리가 약간씩 들리죠. 이 베어링이 나가면은 얘들 다 교환 대상이니까 타이밍 벨트를 교환할 때 물펌프나 또는 아이들 텐셔너는 동시에 같이 교환해주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텐셔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은 이 자체가 타이밍 벨트예요. 현대에서는 이전 차량에서는 타이밍 벨트를 많이 썼고요. 요즘 차량에서는 타이밍 벨트는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타이밍 체인을 많이 쓰고 있죠. 볼트를 다 풀었고 이렇게 빼보면은 이게 바로 물펌프입니다. 물펌프 지금 날개차가 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실린더 블럭의 물을 라디에이터, 즉 방열기로 순환을 시켜주는 물펌프죠. 그래서 지금 날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이 녹이 나 있죠. 그래서 부동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성기가 또는 염분기가 이렇게 녹을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을 지하수 같은 경수를 사용하면 안 되고 수돗물 같은 연수를 좀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녹 나는 거죠, 이거는. 네, 물펌프 이제 풀었고요. 다음으로는 물펌프 풀었고 밑에 쪽 안 되고요. 오일 필터 부죠. 오일 필터 있는데 이제는 프론트 케이스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헤드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위쪽이 캠축이고요. 이 위쪽이 헤드죠. 이쪽 헤드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저널 베어링 캡이 있는데 보시면은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E1, E2, E3, E4, L. 여기는 R이고요. I4,
I3, I2, I1이에요. 이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즉 이유가 뭐냐? E는 exhaust 1, 즉 배기 쪽의 전월 베어링이고요. I는 인테이크에서 흡기 쪽의 전월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뺄 때도 꼭 이 순번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개, 4개, 5개. 보세요. 뺐죠? 이랬으면 그대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좀 갖다 놓겠습니다.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5, 6개. 네, 6개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뒤쪽에 있는 거 하나 뺄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빼니까 위에 센서가 하나 부착되어 있죠. 이 센서의 명칭을 캠축 센서랍니다. 그래서 CMP, 캠 포지션 센서 이렇게 말을 하죠. 뒤쪽에는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도 이렇게 자석이에요. 자석. 보이세요? 자석이죠. 그래서 홀 효과를 이용하는 홀 센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캠 포지션 센서 뺐고요. 이제 두 개의 축이 나오는데 이 축의 이름을 캠축이랍니다. 두 개의 캠축 뺐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 동그란 부품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바로 유압 태핏이랍니다. 보이시죠? 유압 태핏.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밸브고요. 이 밑에 안쪽에 있는 게 밸브고 이 밸브를 눌러주게끔, 즉 밸브 간극을 제어를 해주는 게 태핏인데 지금 태핏이 어때요? 손으로 지금 눌리죠? 왜냐면 유압 태핏은 유압 태핏 내부로 오일이 공급이 되면서 항상 밸브 간극을 0으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데 얘들은 지금 오일 펌프에서 오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유압 태핏 점검을 해서 만약에 간극이 있으면 교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유압 태핏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다시 유압 태핏이 아닌 기계식 태핏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들은 바로 유압 태핏, 그리고 안에 들어간 부품을 HLA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HLA. 얘들은 굳이 지금 빼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헤드를 풀어야 됩니다. 헤드는 육각 볼트를 제가 좀 풀어놨는데 잘 보세요. 헤드 볼트가 총 2, 4, 6, 8, 10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실린더 헤드를 잠글 때는 중앙부터 대각선으로 잠근다. 반대로 풀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바깥쪽으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안쪽으로 향해서 푼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1번입니다. 여기가 1번 다 풀고요. 다음이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이 3번, 그 다음이 또 4번, 그 다음이 5번, 그 다음이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나가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1번 제가 이제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총 10개의 볼트를 풀었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볼트를 풀 때는 외곽부터 내각으로 대각선 방향을 통해서 풀어주고요. 잠글 때도 내각부터 이제 외곽으로 뻗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잠글 때와 풀 때는 반대 방향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헤드 이렇게 드러내겠습니다. 네, 헤드를 드러내니까 여기 보이는 부품, 이게 바로 헤드 가스켓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성면은 안 입혀져 있고 스틸 베스트 가스켓이 사용되는데 이 헤드 가스켓에는 정말 많은 구멍이 나져 있죠. 그래서 볼트 구멍 10개 있고요. 또 다른 구멍으로는 물 구멍 또는 오일 구멍이에요. 헤드 가스켓이 파손되면 오일과 물이 섞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압축 가스가 냉각계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밑에 크랭크 케이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헤드 가스켓은 꼭 예방 정비를 해줘야 될 부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헤드 가스켓까지. 네, 다음 여기 보이는 부품이 바로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그래서 피스톤의 헤드부가 보이는 데죠. 그래서 피스톤의 헤드부 또는 실린더 헤드의 면은 바로 연소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카본이 정말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이 바로 오일 구멍 또는 물구멍 이런 데가 다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피스톤은 위로 빠져야 되는데 밑에 부분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엔진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밑으로 돌리면은 이쪽 보이는 부품을 바로 오일 팬이라 하겠죠. 그래서 오일 팬을 형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바가지처럼 웅덩이가 있는 부분의 명칭을 썸프라는 거예요. 썸프. 그래서 썸프. 이쪽 부분에 보면은 지금 10mm 볼트가 정말 많이 박혀져 있는데 이 부품은 다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일팬에 부착되어 있는 볼트를 다 풀었고요. 이렇게 오일팬을 드러내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굴곡진 부분의 명칭을 썸프라고요. 내부에는 칸막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칸막이의 명칭을 배풀이랍니다. 그래서 오일이 한 곳에서 차 있어서 일정한 오일의 유량을 결정해주는, 즉 오일 필터가 빨아 올릴 때 일정량의 오일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 구덩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일팬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품을 스트레이너를 합니다. 스트레이너. 그래서 오일 스트레이너를 하는데 오일을 빨아 올려주는 빨대의 역할도 하지만 굵은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는, 여과를 해주는 오일 스트레이너입니다. 마찬가지로 12mm 내겠습니다. 네, 오일 스트레이너를 지금 풀었고 내부에 보면은 거름망, 그렇죠, 망으로 된 게 하나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일 스트레이너에서 굵은 불순물을 여과할 수 있는 필터 장치예요. 그래서 오일 스트레이너 풀었고요. 다음 여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의 명칭을 릴리프 밸브랍니다. 릴리프 밸브예요. 그래서 릴리프 밸브가 해주는 역할은 오일 펌프에서 발생하는 압력이 규정 압력보다 높아졌을 때 오일을 바이패스 시켜서 다시 오일팬으로 리턴 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릴리프 밸브예요. 그리고 오일 펌프는 어디 있냐? 오일 펌프는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펌프는 방금 전에 스트레이너를 풀었던데 이쪽 안부분에 있고요. 정식 명칭은 프런트 케이스 내부에 오일 펌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런트 케이스 마찬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랭크 축 스프로켓 풀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된 부품의 명칭이 바로 프런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프런트 케이스 내부에는 오일 펌프와 그리고 오일 필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이는 12mm 볼트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네, 프런트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볼트를 다 풀었고요. 이렇게 빼보면은 여기 나오죠.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안에는 나사부가 있는데 이 나사를 풀면은 내접 기어로 오일 펌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들도 지금 이 나사를 풀면은 내접 기어에 오일 펌프가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굳이 오늘 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이는 거 지금 여기 뭐 하면 움직이죠. 이 자체를 바로 오일 펌프랍니다. 오일 펌프. 크랭크 쪽에는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메인 저널 캡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거는 피스톤 저널이랍니다. 그래서 피스톤부터 먼저 풀어내겠습니다. 네, 지금 피스톤 저널에 있는 12mm 볼트를 다 풀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손으로 지금 어때요? 뺄라 해도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이거 빼는 방법을 좀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고무망치 가지고 이 볼트 부분을 한번 딱 때려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캡이 이렇게 쉽게 들어 올라오죠. 그래서 캡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널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화이트 메탈, 베빗 메탈이라 말을 하겠죠. 그래서 베어링까지 이탈되지 않도록 잘 분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뺐고요. 하나. 얘도 마찬가지. 위에 볼트 부분을 한번 딱 때려주면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쉽죠? 됐습니다. 4개의 저널을 이제 다 뺐고요. 그리고 이제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빼는가?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내면은 피스톤이 빠지는 거예요. 이 피스톤 빠졌죠. 그래서 위쪽 부분을 피스톤, 밑에 쪽 부분을 커넥팅 로드, 그리고 피스톤. 네, 이렇게 핀. 피스톤을 보시면은 피스톤에는 3개의 링 홈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2번을 압축링, 마지막 3번을 오일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압축링과 1개의 오일링이 있는 게 바로 피스톤이죠. 그래서 피스톤의 형상에 따라서 3개 또는 5개까지 링 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까지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네, 피스톤 하나. 지금 4개의 피스톤을 다 뺐고 이제 저널에 있는 볼트 네, 다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널을 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저널을 빼는데 어때요? 또 이것도 처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의 볼트를 하고요. 잘 보세요. 하나의 볼트를 걸어놓고 때리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에는 베어링이 존재하죠. 좋습니다. 저널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망치로 3번 제가 3번을 뺐고요. 이거는 좀 이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번 뺐고요. 다시 2번과 3번의 다른 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링의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죠. 잘 보세요. 얘가 3번이고 나머지가 2번인데 3번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형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한번 이것도 빼보면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옆부분에 날개를 가지고 있죠. 링이.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날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 베어링의 형상은 3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얘들을 스러스트 베어링이 합니다. 얘들은 메인 저널 베어링이 하는데 얘들은 스러스트 베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있는 게 바로 스러스트 베어링.
해주는 역할은 크랭크의 축방향 유격을 감소를 시켜주는 게 바로 3번 베어링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베어링 캡 이렇게 좀 다 빼보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프렌트 케이스를 뺐고요. 이제 뒷부분에도 이렇게 빼보면은 브라켓이 하나 부착되어 있고, 이쪽에는 오일실, 즉 리드나라 말하는 오일실이 있습니다. 이게 손상되면은 오일이 새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풀어주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크랭크 축이죠. 이제 크랭크 축. 그리고 크랭크 축에서도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무수히 많은 톤힐이 있는데, 이 톤힐의 개수가 57개고요. 이 톤힐과 그리고 여기에 센서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 이 안쪽에 센서가 하나 있는데, 이 센서를 CKP랍니다. 그래서 크랭크 포지션 센서예요. 크랭크 축의 위치와 그리고 회전수를 감지하는 센서 CKP죠. 방금 전에 헤드에서 풀었던 것은 CMP, 캠 축의 회전수, 그리고 방금 전에 여기서 보는 것은 CKP, 크랭크 축의 회전수와 그리고 위치를 감지하는 그 톤 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반떼 엔진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반떼 엔진에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랭크 축까지 뺐죠. 지금 크랭크 축 형상을 보더라도 이쪽부터 시작해서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피스톤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1번과 2번의 크랭크 축의 위상각이 180도죠. 이유는 720 나누기 기통수를 하니까 1번 실린더가 폭발한 다음에 3번이나 2번 실린더가 폭발할 때는 총 크랭크 축의 회전 각도는 180도가 돌고 폭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6기통은 이게 형상이 120도 간격으로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의 형상 보고도 이게 4기통 차량이다, 6기통 차량이다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랭크 축을 분해를 하면은 이걸로 엔진 분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면은 네, 실린더 블록이죠. 실린더 블록에서 여기를 좀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이쪽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마개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죠. 이거를 코어랍니다. 코어. 즉 실린더 블록에 물이 냉각수가 흐르는 물 제기부, 물 통로가 있는데, 만약에 물 속에 부동액이 없으면은 겨울철에 얼어버리겠죠. 그러면은 물은 얼면 어떻게 되죠? 체적이 팽창을 하죠. 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린더 블록이 동파, 즉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실린더 블록이 깨지기 전에 이 물 뚜껑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물이 얼면서 얼음과 함께 이 뚜껑, 코어부가 뽑혀 나오기 때문에 실린더 블록의 동파를 방지하는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의 센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센서를 CKP, 방금 전에 봤던 CKP고요. 여기 있는 것은 오일 압력 센서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오일 압력 센서죠. 그래서 오일 압력 센서까지 풀었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어부가 있죠. 이게 뚜껑이라 했죠. 여기 보면은 또 1.5D라 써져 있는데, 이 엔진의 cc가 배기량이 바로 1500cc이다. 이걸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모든 부품의 분해가 끝났고, 이제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